저는 사람이 쓰러지는 걸 34번 봤습니다. 34번 다 제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있었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처형장 바닥이 하얘지거든요. 피가 번지면 그 위에 눈이 또 내립니다. 금방 덮여요. 그래서 겨울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왔어요. 명령서를 받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처형장 한가운데 무릎 꿇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저는 총을 들지 못했습니다. 내리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 몸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끝에 옥수수밭이 있었고 그 너머로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죠. 그때는 그냥 강이었습니다. 물이 불면 무섭고 겨울이면 얼어붙는 그냥 강. 나중에 그 강이 제 인생을 반으로 가르는 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요. 어머니는 옥수수죽을 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죽이었는데 어머니가 끓이면 맛이 달랐어요. 소금을 넣는 타이밍이 다른 건지, 불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다른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끓인 죽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구수하다기보다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괜찮았어요. 배가 덜 고프든 많이 고프든 그 냄새만 나면 오늘 하루도 넘기겠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아침에 나갈 때 군화를 신었어요. 탄광 노동자한테 군화를 지급했거든요. 끈을 묶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왼발은 2번 감고 오른발은 1번만 감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저녁이면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수건을 젖혀서 아버지 얼굴을 닦아줬어요. 이마부터 닦고 코를 닦고 턱을 닦고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요. 그 장면이 좋았습니다. 말은 없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요. 나중에야 그게 사랑이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어요. 집은 작았습니다. 방이 하나였거든요. 부엌이 달린 방 하나에 셋이 살았어요. 겨울이면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헌 이불을 잘라서 틈을 막았는데 그래도 새벽이면 숨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 하얀 숨을 새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아버지 숨 하나, 어머니 숨 하나, 제 숨 하나. 셋이 내쉬는 숨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그게 우리 가족의 크기라고 생각했어요. 작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숨 세 개면 방 안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10살이 되던 겨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갱도가 무너졌다고요.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볼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부엌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도 안 짓고 불도 안 켜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10살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건 그 뒤부터였어요. 죽을 끓이면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모를 소리였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어머니가 울 것 같았거든요. 배급이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였을 때는 그래도 배급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배급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옥수수죽이 옥수수물이 됐습니다. 숟가락을 넣으면 바닥이 보이는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먼저 먹으라고 했고 저는 어머니가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치울 때 어머니 그릇에 남은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먹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릇에 담지 않았어요. 저한테 다 줬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학교에 갔어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답이 하나라서요. 세상에서 확실한 게 없었는데 수학만큼은 답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면 저는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었어요.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배고픈 것도 아버지가 없는 것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호라는 아이였어요. 철원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광산이 아니라 군대에서 잃었다고 했어요. 둘이서 방과 후에 강가에 앉아 돌을 던졌습니다. 누가 더 멀리 던지나 내기를 했는데 한 번도 강 건너편까지 닿은 적은 없었어요. 돌은 항상 중간에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첨벙 소리가 나면 철호가 웃었어요. 그때 철호가 말했습니다. 저기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10살짜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저쪽은 적이라고, 저쪽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돌을 던질 때마다 건너편 풀밭이 보였어요. 이쪽 풀밭이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떠나고 2해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을 갈았어요. 맷돌 소리가 제 알람이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눈을 떴고 어머니는 제가 일어난 줄 모르게 소리를 죽여가며 콩을 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불어 있었어요. 겨울이면 갈라져서 피가 맺혔는데 어머니는 그 손으로 제 볼을 만져줬습니다. 차가운데 따뜻했어요. 이상하게 피가 묻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닿은 자리는 닦기 싫었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군인이 되면 배급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옥수수가 아니라 쌀이 나온다고요. 어머니를 더 이상 새벽에 안 일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맷돌 소리 안 나는 아침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군인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요. 그 믿음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18이 되던 봄에 입영 통지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 종이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안 웃더군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그대로였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표정이 기쁨이 아니라 체념이었다는 걸요. 아들을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가 군복을 꺼내 놓았어요. 지급받은 새 군복이었는데 풀이 먹여져 있어서 빳빳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녹색이라기보다 거무스름한 올리브색이었어요. 어머니가 단추를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그 단추 안에 제가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첫 번째 단추를 눌러보고, 두 번째 단추를 돌려보고, 세 번째 단추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걸 보면 제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집을 나설 때 어머니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신발 소리가 들렸거든요. 고무신 끄는 소리, 사각사각.
흘길 위를 끄는 소리.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군대에 가면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련이 될 수도 있고 영영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을 끝 언덕을 넘을 때쯤 뒤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거기까지만 따라온 거예요. 그 언덕이 마을 경계였거든요. 어머니는 늘 거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탄광 갈 때도 거기까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등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군복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시선도 무게가 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바라보면 등에 뭔가가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는 함경북도 회령 근처에 있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강이 또 보였습니다. 어릴 때 철호랑 돌을 던지던 그 강이 여기서는 국경이었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초소에 보초가 섰습니다. 신병 훈련은 단순했어요. 구령에 맞춰 달리고 기압받고 다시 달리고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에 취침. 그 사이에 있는 건 구보와 사격과 정치학습뿐이었습니다. 밤이면 관물대 정리를 시키고 한치라도 어긋나면 전원이 2시간 기압이었어요. 겨울밤에 팔굽혀펴기를 100개 시키면 팔이 아니라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추웠어요. 함경도 겨울은 뼈까지 얼리거든요. 내복 한 장에 군복 한 벌이 전부였는데 이불이 얇아서 잠을 자다가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옆에 누운 동기가 이 부딪히는 소리로 밤새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밥이 나왔습니다. 옥수수 국이지만 건더기가 있었어요. 감자 조각이 가끔 들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건져 올리면 말캉한 감자가 올라왔어요. 그걸 입에 넣으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장마당 두부는 팔리고 있을까? 새벽에 맷돌은 아직도 돌리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하면 밥맛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먹었습니다. 먹어야 살고 살아야 돌아가니까요. 훈련 석 달째에 소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격 성적이 좋다고 했어요. 10발에 10발 다 맞춘 사람은 그 기수에서 저뿐이었거든요. 손이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조절이 타고났다고요. 저는 그냥 집중을 잘할 뿐이었어요. 표적을 보면 다른 생각이 사라졌거든요.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어머니 걱정도 총을 겨누는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아까워. 다른 곳에서 쓸 데가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좋은 자리로 가는 건가 싶었어요. 한 달 뒤에 전출 명령이 왔습니다. 보위부 직속 특수 임무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기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보위부면 배급도 더 나오고 계급도 빨리 올라간다고요. 한 동기가 말했어요. 야, 너 잘됐다. 거기 가면 쌀밥 먹는다더라. 쌀밥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쌀밥을 보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어릴 때 철호랑 돌을 던지던 그 강. 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은 그대로인데 제가 서 있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새 부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받은 건 총이 아니었어요. 각서였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임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처벌을 감수한다. 가족이라는 글자에서 눈이 멈췄어요. 가족이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서명하라고 했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선 사람들의 눈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펜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사각하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게 제 삶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임무인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부대장이 전원을 운동장에 집합시켰어요. 잠이 덜 깬 채로 뛰어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줄을 세우더니 부대장이 앞에 섰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목소리는 컸어요. 마이크도 없이 운동장 끝까지 들렸습니다. 오늘부터 너희의 임무는 인민재판 집행이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인민재판 집행. 그 말이 귀에 걸렸는데 뜻이 바로 안 들어왔어요. 한 박자 늦게 이해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라는 거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선 동기의 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선 동기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주머니가 없으니까 그냥 바지 옆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덧붙였어요. 이건 영광이다. 수령님을 위한 혁명의 마지막 보루다. 너희는 선택받은 군인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면 왜 아무도 눈을 못 마주치는 건지요. 해산 후에 막사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집행은 이틀 뒤에 있었어요. 아침에 트럭에 탔습니다. 총을 지급받았어요. 탄창에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훈련 때는 공포탄이었는데 그날은 진짜였어요. 무게가 달랐습니다. 같은 총인데 실탄이 들어가면 무거워져요. 물리적으로는 몇 그램 차이인데 손에 느껴지는 무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소는 부대에서 트럭으로 1시간 거리의 공터였습니다. 산 아래 넓은 벌판이었어요. 도착하니 이미 주민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더군요. 인민반장들이 동원한 거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줄을 서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장례식에 안 보낸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이가 볼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봐야 했습니다. 안 보는 건 선택지에 없었거든요. 앞줄에는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형당할 사람의 가족이요. 울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우는 게 죄가 되니까요. 한 여자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그걸 닦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안 보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처형 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나중에 들었어요. 장마당에서 남한 영상이 담긴 물건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2사람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높이가 사람 가슴 정도였어요. 눈을 가리는 천이 씌워져 있었고 한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천 아래로 입술이 보였는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기도인지 이름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작았어요. 바람 소리보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사격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을 들었어요. 어깨에 개머리판이 닿았습니다. 조준했어요. 조준경 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훈련 때는 표적이 종이었는데 그날은 사람이었어요.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조준경 안에서요.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옆에 선 동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이었어요. 제 숨은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느려지다 못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발사! 총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 동시에요. 귀가 멍했어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막이 울리고 있었는데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기둥에 묶여있던 사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피가 번졌어요. 붉은색이 흙 위에 퍼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빨간 위에 하얀 눈이 떨어졌습니다.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위에 쌓였습니다. 하얀 게 빨간 걸 덮었습니다. 금방 안 보이게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총은 이미 내려져 있었는데 손가락은 아직 구부러진 채였어요. 방아쇠를 당긴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불렀어요. 끝났다. 돌아가자. 끝났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뭐가 끝난 건지 모르겠더군요.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전부 다 덮고 있었습니다. 산도, 밭도, 길도. 아까 그 공터도 지금쯤 하얗겠구나. 그 생각이 나자 갑자기 속이 올라왔습니다. 트럭 뒤에서 토했어요. 옆에 앉은 동기가 제 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다 그렇다는 걸. 그리고 곧 익숙해진다는 것도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집행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토했던 제가 석 달 뒤에는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집행 후에도요. 국을 떠먹으면서 손이 안 떨렸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고도 밤에 잠이 오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무너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감각이 다른 거였어요. 칼날이 무뎌지듯 제 안에 뭔가가 무뎌진 거였습니다. 5번째 집행까지는 얼굴이 기억났어요. 표정까지 기억났습니다. 6번째부터는 안 떠올랐어요. 기둥에 묶인 사람의 얼굴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전부 같은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요. 6번째 집행이 끝난 후에 사무실에서 다음 명령서를 받았어요. 늘 그렇듯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위에 빨간 도장, 뜯었습니다. 이름, 나이, 제목, 집행 날짜, 한 장에 한 사람씩 적혀 있었어요.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 이름, 나이 42세, 제목 반영명 선동. 두 번째 장, 이름, 나이 35세, 제목 남한 영상 유포. 세 번째 장, 이름은 있었는데 제목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공백이었어요. 이름만 있고 나이만 있고 제목은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명령서에는 전부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진짜 죄든 만들어진 죄든 뭔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죽어야 하는지가 안 적혀 있었습니다. 소대장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소대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쏘기만 하면 된다. 그 한마디였어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물으면 제가 의심을 사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죄목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기둥 앞에 세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거기 서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였어요. 위에서 내려오면 끝이니까요. 다음 날 집행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마흔즈음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체격이 작았습니다.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눈가림 천이 씌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조준경 안에 눈이 보였습니다. 까만 눈이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침착한 걸까? 죽기 직전인데 왜 눈이 흔들리지 않는 걸까?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쐈습니다. 그 남자는 쓰러졌어요. 눈이 마주친 상태로요. 쓰러지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열린 눈으로 제 쪽을 보면서 고개가 떨어졌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그 눈이 보였습니다. 잠을 자면 꿈에 나왔어요. 눈을 뜨면 천장에 보였습니다. 세수를 하면 물 위에 비쳤어요. 밥을 먹으면 국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어딜 봐도 그 눈이었어요. 까맣고 조용한 눈. 며칠 뒤에 동기 한 명이 귓속말로 말해줬습니다. 여기 명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보이부가 찍으면 끝이야. 죄목 같은 건 없어도 돼. 거슬리면 돼.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었어요. 청소였습니다. 거슬리는 사람을 치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청소를 하는 도구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요. 도구한테는 의견이 없습니다. 도구한테는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다음 집행에 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거부하면 제가 기둥에 묶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앞줄에 앉게 되니까요. 가족에게 해당하는 처벌을 감수한다. 그 각서가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처형장에 선 사람이면서 동시에 처형장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선 하나는 총 한 자루의 방향뿐이었어요. 그 구분이 그렇게 얇은 줄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집행이 없는 날은 조용했습니다. 부대 안은 늘 고요한데 집행이 없는 날의 고요함은 조금 달랐어요. 총을 닦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 실탄을 세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 숨을 쉬어도 되는 고요함이었죠. 그런 날이면 막사에서 동기 재혁이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배급으로 나온 북한산 담배였어요. 종이가 질겨서 입술에 붙었고 연기가 맵고 텁텁했습니다. 마시라기보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 자체가 위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유일한 쉼이었습니다. 재혁이는 사격 성적이 저 다음이었어요. 10발에 9발을 맞추는 놈이었습니다. 과묵했어요. 말이 적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것도 드물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편했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재혁이가 그랬습니다. 집행 후에도 토하지 않는 놈이었는데 대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집행 횟수가 늘수록 손톱이 짧아졌어요. 10손가락 다 살점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피가 맺혔는데도 물어뜯더군요. 저는 토하고 재혁이는 뜯고 같은 것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거였어요. 그날 밤 막사 안은 어두웠습니다.
소등후라 전등이 꺼져 있었어요. 작은 난로에서 나오는 붉은 빛만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야, 너 집에 누구 있어? 어머니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재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어요. 나는 아무도 없어. 고아원 출신이야.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혁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무서운 거야.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고, 재혁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볼모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이 있어야 도망치지, 갈 곳이 없으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재혁이는 서 있는 쪽이었어요. 담배를 다 피우고 재혁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난로빛에 뭔가가 반짝였어요. 작은 쇠붙이였습니다. 총알 탄피 하나, 달아서 반짝이는 황동색이 벗겨져서 은빛이 섞여 있었어요. 이거 첫 번째 집행 때 떨어진 거야. 주웠어. 왜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잊으면 안 되니까. 재혁이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톤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기억나거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재혁이는 그 탄피를 제 손에 올려놓았어요. 너도 가지고 있어.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여기가 정상인 줄 알게 돼. 그건 안 돼. 저는 그 탄피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가볍고 차가웠어요. 이 작은 쇠붙이가 누군가의 끝이었다는 게 손 위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람이었다는 걸.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쪽이었어요. 쇠 냉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심장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 탄피는 항상 제 가슴 쪽에 있었어요. 집행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손을 가슴에 대면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것이 거기 있었어요. 재혁이는 왜 그걸 저한테 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았나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재혁이는 그때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상태였어요. 짐을 덜어야 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심의 끝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막사창 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난로빛이 창에 반사돼서 밖의 눈송이가 주황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탄피를 꺼내 만져봤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 이렇게 달았을까? 이게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첫 번째 집행에서 떨어진 탄피. 그 사람의 이름도 나이도 죄목도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었다는 건 알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에서 외부 전화를 받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사적 통화는 원칙적으로 금지였거든요. 소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너 고향에서 연락 왔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향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좋은 소식은 전화로 안 옵니다. 편지로 와요. 느리게 조용히. 전화가 온다는 건 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급하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김순복 아주머니. 어릴 때 어머니랑 장마당에서 나란히 두부를 팔던 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어무이가 끌려갔다. 숨이 멈췄어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요? 보이부. 왜요? 그건 나도 모른다. 새벽에 트럭이 왔어. 트럭에서 군인 셋이 내렸고 내 어무이를 데리고 갔어. 어무이가 신발도 못 신고 나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손가락이 수화기에 달라붙은 것 같았어요.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떼었어요. 보이부에 끌려갔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다 걸린 건지, 금지된 물건을 만졌는지, 누군가를 만나서 안 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아들이 여기서 총을 쏘고 있다는 걸 누가 밖에 퍼뜨린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이유, 이유가 없는 이유, 죄목 없이 이름만 올라가는 그 명단에 어머니 이름이 올라갔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부대 복도를 걸었어요. 끝까지 걸어서 되돌아오고 다시 걸었습니다. 복도가 길지 않았어요.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20걸음이었습니다. 20걸음을 걷고 돌아서고 또 20걸음을 걷고 돌아섰습니다. 걸으면 생각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걸을수록 생각이 더 어지러워졌어요. 어머니가 앉아있을 조사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콘크리트 벽, 기름때가 묻은 회색 벽, 철제 의자, 등받이가 없는 쇠 의자, 형광등 하나, 깜빡이는 형광등. 저는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가지러 들어간 적이 있으니까요. 그 방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먼저 아프고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나중엔 무릎이 아파요. 등받이가 없으니까 기댈 곳이 없거든요. 어머니 허리는 이미 안 좋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쭈그려 앉아 두부를 팔았으니까요. 그 방에 어머니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주저앉았어요. 군인이 복도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겨울 추위를 그대로 품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누가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봤을 수도 있어요. 복도에 주저앉은 군인을.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남의 일에 끼어들면 자기도 걸리니까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했고, 상태를 봐야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 얼굴을 봐야 했어요.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보이부 직속이니까 내부 경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보이부 소속이면 구금시설 면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군인은 안 되지만 보이부 직속은 달랐어요. 소대장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소대장이 서류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왜 안 됩니까? 소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시선이 이상했어요. 동정도 아니고 냉정도 아닌 어쩔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거는 상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직접 관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조사가 아니라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뜻이었어요. 특별관리 대상의 끝은 세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교화소, 이관, 추방, 공개처형. 그 중에서 상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건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상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건의 끝은 저도 서봤던 그 자리거든요. 기둥 앞이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서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밤에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보초 교대 시간에 사무실 정리 당번이 저였거든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함이 잠겨 있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 아래 테이프로 붙여놓은 예비 열쇠를요. 당번이 자주 바뀌니까 열쇠를 따로 보관하는 게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서랍 아래에 예비를 붙여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2달 전에 서류를 넣다가 발견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 아래를 더듬었어요. 테이프 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열쇠를 떼어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위반이었거든요. 허가 없이 서류함을 여는 건 군기 위반이었고 내용에 따라서는 반역으로도 몰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손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잠금을 풀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이 빼곡했습니다. 처형 집행 명단 파일이었어요. 갈색 종이 파일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켜고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좁았어요. 한 장씩 비추면서 읽어야 했습니다. 이름. 제목이 적힌 것도 있었고 비어있는 것도 있었어요. 남한 영상 시청, 장마당 밀수, 반영명 선동, 불순 접촉. 제목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묶음이 눈에 걸렸어요. 제목이 모두 같았습니다. 성분 불량. 그 4글자가 14장 연속으로 적혀 있었어요. 14명이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성분 불량이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뭘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냐가 제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에 다녀왔거나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거나 친척 중에 탈북자가 있거나 그런 이유로 14명이 기둥 앞에 선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어요. 종이 위에 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넘겼습니다. 최근 한 달 내 신규 이관 대상자. 그런 이름의 파일이 나왔어요. 열었습니다. 3장이 들어 있었어요. 3사람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손전등 빛이라 잘 안 보였거든요. 빛을 가까이 대고 다시 봤습니다. 한 글자씩 읽었어요. 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성과 이름, 나이, 57세, 주소, 함경북도 온성군. 맞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라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폐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입을 벌렸는데 공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서 있는 건지 서 있는 줄 모르고 서 있는 건지. 이관 대상자라는 건 조사가 끝나고 처분이 결정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처분의 종류는 3가지였어요. 교화소 이관, 추방, 그리고 공개 처형. 어머니 이름 옆에 적힌 처분은 3번째였습니다. 공개 처형. 그 2글자가 눈앞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했어요. 글자가 흔들리는 건지 제 눈이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파일이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3번 만에 겨우 제자리에 넣었어요.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테이프로 다시 붙였습니다. 테이프 끝이 말려서 잘 안 붙었어요. 침을 발라서 눌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이마를 대고 섰어요.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의 차가움이 이마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마가 아팠는데 떼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라도 있어야 정신이 붙잡혀 있었거든요. 머릿속에는 한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기둥에 묶인 사람, 눈 위에 번지는 피, 그리고 앞줄에 앉아 울지도 못하는 가족. 그 자리에 제가 앉게 되는 건가? 아니, 제가 서게 되는 건가? 총을 든 채로요. 어머니 앞에서요. 이마를 벽에서 떼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거든요. 저만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면회가 허가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릅니다. 면회 신청은 반려됐었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15분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취소될 수도 있었거든요. 트럭을 타고 보이부 구금시설로 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트럭 짐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칸 사이로 들어왔어요. 손이 얼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도 차가웠어요. 탄피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재혁이가 준 탄피, 그걸 만지면서 갔어요. 건물은 회색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외벽이 갈라져 있었어요. 창문이 작았습니다. 사람 머리 크기 정도였어요. 거기에 철창이 박혀 있었고 건물 전체에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간수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좁았습니다. 나무 탁자 하나, 의자 2개. 가운데 철망이 있었어요. 철망 칸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였습니다. 손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손가락 끝만 겨우 닿을 정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손을 올렸어요.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반대쪽 문이었습니다. 간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반년 만이었는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두드러졌어요. 살이 빠져서 뼈의 모양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어요. 잠을 못 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제가 본 적 없는 회색 옷이었어요. 구금시설에서 입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잘 있었니? 그 한마디에 목이 막혔어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눈에 뭔가가 차올랐는데 저는 울면 안 됐어요. 군인이니까, 면회 시간이 짧으니까, 울면 시간이 줄어드니까. 저는 잘 있었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잘 있을 리가 없다는 걸. 대신 다른 걸 물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눈이 웃고 있었는데 입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은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는데 입은 일자로 다물려 있었어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그랬다. 무슨 말인지 물으려는데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이라는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3분이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3분이면 눈만 보다 끝나요. 어머니가 철망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오른손이었어요.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볼을 만져주던 그 손, 콩을 갈던 그 손, 지금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다 보였어요.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철망 칸이 너무 좁았어요. 손가락 끝이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어머니 손끝과 제 손끝 사이에 철망 한 겹이 있었어요. 그 한 겹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벽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에는 차가운데 따뜻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차가웠습니다. 따뜻함이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된다.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목에 뭔가가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덩어리가. 면회가 끝났습니다. 간수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발 한 발이 느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간수 2명 사이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형장에서 기둥에 묶인 채 고개를 들고 있던 사람처럼 어머니도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봅니다. 잠을 자다가도 봅니다. 새벽에 깨면 봅니다. 어머니의 눈은 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도망치라고.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은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부대로 돌아왔어요. 짐칸에서 주머니 안에 탄피를 꺼냈습니다. 재혁이가 준 탄피요. 손 안에서 돌렸어요. 모서리가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어머니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었어요. 같은 쇠붙이가, 같은 소리가, 같은 끝이. 면회에서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집행 명령도 없었고 새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폭풍 전에 고요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철망에 닿을 듯 말 듯 했던 손끝, 뼈마디가 다 보이던 어머니 손, 차가웠던 손바닥, 따뜻함이 빠진 손, 눈으로만 말하던 그 얼굴, 도망치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눈빛이 소리로 변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인이었어요. 도망친다는 건 탈영이고 탈영은 총살이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에요. 그리고 잡히면 어머니도 끝이었습니다. 도망치면 죽고 안 도망치면 어머니가 죽는 선택지가 둘 다 끝이었어요. 어느 쪽을 골라도 누군가가 기둥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날마다 총을 닫고 구령에 맞춰 뛰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상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 전부 가짜 같았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안은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봉투가 왔어요. 다음 집행 명령서였습니다. 갈색 봉투에 빨간 도장. 늘 그렇듯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손가락에 종이 끝이 스쳤습니다. 종이가 새 것이었어요. 빳빳했습니다. 명단을 읽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첫 번째 이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4세, 죄목 반영명 선동. 두 번째 이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32세, 죄목 남한 영상 유포. 세 번째 이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글자가 읽히는데 뜻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글자는 알겠는데 의미가 안 들어왔습니다. 뇌가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또 한 번 읽었어요. 세 번째 이름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나이 57세. 죄목은 적혀 있었어요. 성분 불량 및 월경 기도 방조.
월경 기도 방조. 강을 건너려고 시도한 사람을 도왔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가 누군가의 탈북을 도왔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덮어 씌운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죄목이 모든 결과는 같으니까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사각.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서 그 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밝아진 건지, 제 눈이 이상해진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한참 뒤에 서류를 주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데 어지러웠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집행일자, 장소, 집행관 배정,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행관 란에요. 35번째 집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5번째의 세 번째 대상은 제 어머니였어요. 위에서 이걸 알고 배정한 건지, 모르고 배정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서류를 접었습니다.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었어요. 작아졌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탄피 옆에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걸으면서 한 가지만 반복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저한테 하는 건지, 이 나라한테 하는 건지, 하늘한테 하는 건지.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벽만 있었어요. 밤에 막사 침대에 누웠습니다. 탄피를 꺼냈어요. 재혁이가 준 탄피. 어둠 속에서 만져봤습니다. 이 탄피는 누군가의 생이었습니다. 이 다음 탄피는 어머니의 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제 손으로요. 제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면 어머니를 향해 탄피 하나가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피는 바닥에 떨어지겠죠. 뜨겁게 누가 주울지도 모르는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도망치라는 눈. 집행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함경도 겨울의 눈은 조용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눈송이가 수직으로 떨어져요. 소리도 없이 그냥 내려요. 그 조용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같았어요. 트럭에 탔습니다. 짐칸에 다른 집행관 4명과 함께 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일 아침은 늘 조용했어요. 옆에 앉은 동기가 저한테 뭔가 말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귀는 열려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왔어요. 소리가 있는데 의미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도착했어요. 공터의 주민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앞줄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어요. 34번 봤던 풍경.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족이었으니까요. 앞줄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 울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할 사람. 오늘은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앞줄이 아니라 뒤에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든 채로요. 총을 지급받았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같은 총인데 그날따라 무거웠습니다. 팔이 내려갔어요. 들어 올리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34번 들었던 총인데
35번째는 전혀 다른 물건 같았어요. 집행 위치에 섰습니다. 기둥 3개가 보였어요.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눈이 기둥 위에도 쌓여 있었어요. 3명이 묶여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봤어요. 첫 번째, 남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남자.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세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면회 때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옷이 더러웠어요. 그리고 맨발이었습니다. 겨울의 맨발이었어요. 눈 위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보였어요.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못 신고 나왔다고 했었죠. 순복 아주머니가 전화로 말했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맨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림 천이 씌워져 있었어요. 하얀 천이었습니다. 그 천 아래로 턱이 보였는데 턱은 올라가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어머니만 들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사격 준비. 명령이 들렸습니다. 소대장의 목소리였어요. 크고 딱딱한 목소리. 총을 들었어요. 어깨에 총 개머리판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쇠의 차가움이 어깨뼈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조준했어요. 조준경 안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얀 천 아래로 입술이 보였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술의 모양은 보였어요.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인지, 이름인지, 유언인지.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방아쇠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었는데 굳어버렸습니다. 돌처럼 굳었어요. 뇌가 명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안 들었습니다. 발사. 양옆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쾅, 쾅, 쾅. 여러 발이 동시에. 귀가 멍했어요. 저는 쏘지 않았습니다. 총구가 내려갔어요. 제가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팔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총이 무거웠거든요. 35번째 총은 제가 들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옆에 있던 군인이 저를 봤어요.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소대장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처형장에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추고 메아리도 사라진 뒤의 정적. 그 정적이 겨울 공기보다 차가웠어요. 소대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다른 군인이 제 위치에 들어왔어요. 저는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밀린 게 아니라 밀려난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밀리는 대로 갔습니다. 총소리가 한 번 더 났습니다. 한 발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감으려고 했는데 안 감겼어요. 열린 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천천히. 아까까지 들고 있던 턱이 내려갔습니다. 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눈 위에 빨간 것이 번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빨간 것이, 그리고 눈이 다시 내렸습니다. 하얗게, 아까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전부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었어요. 처형 집행 명령을 거부한 죄. 그게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닫았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복도까지 퍼지는 소리. 그 소리가 뱃속까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면 안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밖에서만 열어요. 그게 영창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눈대중으로 한 평 반쯤 됐습니다.
누우면 벽에 발이 닿았어요. 앉으면 천장이 머리 위에 가까웠습니다. 일어서면 머리가 닿지는 않았지만 팔을 올릴 수는 없었어요. 창이 하나 있었는데 팔뚝 크기였습니다. 거기로 빛이 들어왔어요. 낮인지 밤인지 그 빛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고 없으면 밤. 그게 전부였어요. 시계가 없었으니까요.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끌려오면서 맞았거든요. 복도에서 두 명이 양쪽 팔을 잡았고 한 명이 앞에서 뭔가를 물었습니다. 왜 안 쐈어? 대답을 안 했더니 턱을 맞았어요. 왼쪽 턱이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갔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안 쐈어? 또 대답을 안 했더니 배를 맞았어요. 숨이 끊겼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안 쐈어? 세 번째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안 물었어요. 영창에 넣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어머니를 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아팠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턱이 부었는데 통증이 없었습니다. 배를 맞은 곳이 멍들었는데 안 아팠어요. 몸은 망가지고 있었는데 느낌이 없었습니다. 감각이 닫힌 거였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몸이 스스로 감각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면 울게 되니까, 울면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여기서 못 나가니까, 몸이 먼저 알고 감각을 꺼버린 거예요. 영창에서는 밥이 하루 한 번 나왔습니다. 양철 그릇에 옥수수 물이었어요. 건더기가 없었습니다. 물에 옥수수 가루를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미지근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이 없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것과 비슷한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다른 물건이었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요.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은 음식은 전부 다 맛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간수가 문을 열었어요.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보이부 조사관이었습니다. 의자도 없이 서서 물었어요. 왜 쏘지 않았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대답하면 더 큰 일이 되니까요. 어머니였다고 말하면 그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죄가 됐어요. 가족이 처형 대상인 줄 알면서 보이부에 보고하지 않은 죄, 서류함을 열어 명단을 확인한 죄, 면회를 간 것도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줄줄이 엮이는 거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관은 5번 물었어요. 같은 질문을 5번 다 침묵했습니다. 조사관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엔 여기서 안 나갈 수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 영창 다음은 교화소였고 교화소 다음은 기둥이었으니까요. 제가 서봤던 그 자리, 제가 총을 겨눴던 그 자리, 이번에는 제가 거기 묶이는 거였어요. 밤에 바닥에 누웠습니다. 콘크리트가 등에 차가웠어요. 이불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그냥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처형장의 어머니가 아니라 옛날의 어머니, 새벽에 콩을 갈던 어머니, 맷돌 소리, 드르륵 드르륵. 저한테 밥 먼저 먹으라던 어머니, 갈라진 손으로 제 볼을 만져주던 어머니, 차가운데 따뜻했던 손, 그 손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탄피가 없었어요. 영창에 들어올 때 빼앗긴 거였습니다. 소지품 전부를 뺐거든요. 탄피도 접어넣었던 명령서도 양말 안에 아무것도 전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탄피가 없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도 울지 못했는데 재혁이의 탄피마저 없으니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한꺼번에 밀려온 거였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귀 옆으로 흘러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영창 안이 조용해서 그 소리만 들렸어요. 영창에서 나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처분은 경고로 끝났어요. 정식 처분이 아니라 구두 경고였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 사격 실력이 아까워서 살려둔 거겠죠. 10발에 10발 다 맞추는 사람은 귀했으니까요. 도구가 아까운 거였어요. 저라는 사람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 손가락이 아까운 거였습니다. 부대로 돌아왔어요. 막사 문을 열었습니다. 안이 조용했어요. 낮이라 대부분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제 침상은 그대로였어요. 이불이 개켜 있었고 관물대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대신 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옆 침상이 이상했습니다. 재혁이 침상이었어요. 이불이 개켜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마치 아무도 누운 적 없는 것처럼요. 관물대 안이 비어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도 세면도구도 아무것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기한테 물었어요. 재혁이 어디 갔어? 동기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시선을 피했어요.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어요. 타령했어.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느낌이었어요. 재혁이가 타령했다. 아무도 없다던 재혁이가, 갈 곳이 없다던 재혁이가, 언제? 내가 영창 들어간 지 사흘 뒤에 밤에 없어졌어. 아침에 침상이 비어 있었어. 잡혔어? 모르겠어. 아직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다는 건 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잡혀서 어딘가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빠져나갔거나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재혁이 침상 위에 앉았습니다. 이불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재혁이 냄새였습니다. 텁텁하고 맵고 오래된 연기 냄새. 재혁이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 곳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간 거예요. 탄피를 저한테 맡긴 것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짐을 덜어야 했으니까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넘기고 떠난 거였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간 곳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왜 가지 못하는 걸까요? 가족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건데 그 가족이 이제 없잖아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제 저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이랑 같았어요. 볼모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건드렸어요. 돌아보니 같은 분대 선임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북한에 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귓속말이었어요. 입이 제 귀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너도 갈 거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려? 너 표정 보면 안다. 영창에서 나온 다음부터 달라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임이 접힌 종이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3번 접혀 있었어요. 여기 적힌 곳으로 가. 강 건너편에 사람이 있어. 3번 깜빡이면 건너라는 신호야. 종이를 폈어요.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어요. 연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 하류, 수심이 가장 얕은 구간, 초소에서 300m 떨어진 지점, 느릅나무 3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 선임이 말했어요. 재혁이도 이 길로 갔어. 잡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길은 있어. 저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탄피가 없는 주머니에 선임이 다시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일은 들었다. 여기 있으면 너도 같은 곳에 서게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요. 명령 불복종은 한 번은 경고지만 두 번째는 없거든요. 두 번째는 기둥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증거가 되니까요. 끄덕임은 증거가 안 되잖아요. 공기 속에 사라지니까. 선임이 제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된다. 어머니는 저한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눈으로요. 그 눈빛이 아직도 또렷했어요. 까맣고 조용하고 단단한 눈.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흘 뒤에 가기로요. 보초 교대 시간을 3번 확인했습니다. 자정. 매번 자정이었어요. 교대 직전 10분이 빈틈이었습니다. 그 10분 안에 나가야 했어요. 사흘 동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구령에 맞춰 뛰고 총을 닫고 밥을 먹고 정치학습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격 훈련에서 10발에 10발을 맞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얼굴이 굳는 게 느껴졌거든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면 의심을 사니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밥 먹을 때 손이 떨리는 게 보일까봐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하루하루가 일주일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밤이 왔어요. 소등이 10시에 됐습니다. 막사안이 어두워졌어요. 동기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이불 스치는 소리. 다들 잠이 들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보초 교대 시간은 자정이었어요. 11시 50분에 교대 준비가 시작되고 자정에 교대가 이뤄집니다. 교대 직전 10분이 유일한 빈틈이었어요. 그 10분 안에 울타리를 넘어야 했습니다. 11시 45분에 일어났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군복을 벗었어요.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만져봤던 단추들이었어요. 입대 전날 밤에 하나하나 눌러보던 그 단추. 안에 입고 있던 검은 내의 차림이었습니다. 군복은 침대 위에 개켜놓았어요. 반듯하게요.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탄피는 없었어요. 영창에서 잃었으니까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선임이 준 종이만 남았어요. 두만강 하류, 느릅나무 세 그루. 그걸 양말 안에 넣었습니다. 발바닥 아래에 종이가 느껴졌어요. 까슬까슬한 종이의 질감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그게 지도였고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막사 뒤쪽 화장실 창이 유일하게 잠금이 없었거든요. 손잡이를 돌리면 열렸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밤에는 크게 들렸어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창을 열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창문이 좁았어요. 어깨가 걸렸는데 억지로 빠져나왔습니다. 옷이 걸려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보초가 반대편을 향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울타리까지 30m였어요. 뛰지 않았습니다. 걸었어요. 뛰면 소리가 나니까요. 발을 들어 올리고 조심히 내렸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는데 발이 빠질 때마다 삭, 삭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발걸음보다 심장이 더 빨랐어요. 울타리에 닿았습니다. 철조망이었어요. 녹슨 철사가 엉켜 있었습니다. 밑부분이 녹슬어서 벌어진 곳이 있었어요. 선임이 말해준 곳이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빠져나갔어요. 등에 철조망이 긁혔습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살에 닿았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았는데 확인할 여유가 없었어요. 울타리를 넘자마자 뛰었습니다. 이제는 뛰어야 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교대가 시작되면 제 빈 침대가 발각될 거예요. 소나무 숲이 시작됐습니다. 가지가 얼굴을 쳤어요. 따끔거렸습니다. 볼에 긁힌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눈 위를 달리니 발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빼고 빠지고 빼면서 달렸어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쏟아졌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직 들키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어요. 2시간을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얼굴부터 땅에 박혔습니다. 흙 냄새가 났어요. 얼어붙은 흙이었는데 코에 들어오자마자 울컥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랑 옥수수밭에서 맡던 냄새였거든요. 봄에 밭을 갈면 나던 냄새. 어머니가 호미로 흙을 파면 그 밑에서 올라오던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어요. 다시 뛰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으니까요. 멈추면 잡히고 잡히면 죽는 거였어요. 뒤에서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인지 마을 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군견이면 추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물 냄새가 났거든요. 얼어붙은 물의 차가운 냄새, 금속 같은 냄새, 두만강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 달이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 빛이 강 위에 비쳤는데 얼음이 희게 빛났어요. 반짝이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빛나는 거였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다니. 그런데 진짜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릴 때 이 강가에서 철호랑 돌을 던지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도 달이 있었을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종이를 확인했어요. 양말 안에서 꺼냈습니다. 느릅나무 새 그루. 주변을 둘러봤어요. 왼쪽으로 20m쯤 걸어가니 나무가 보였습니다. 새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여기였습니다. 강폭을 봤어요. 건너편 두 가지 대략 30에서 40m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음이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가운데쯤은 얼음이 얇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야 강 전체가 꽁꽁 어는데 그때가 깊은 겨울이긴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들어왔어요. 코 안이 얼얼했습니다.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 위에요. 첫 발은 괜찮았습니다. 단단했어요. 두 번째 발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금이 간 소리였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멈췄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더 이상 소리가 안 났습니다. 다시 한 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또 한 발. 괜찮았습니다. 엎드렸어요. 체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누가 말해줬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한마디만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가면 무게가 퍼진다고. 배를 바닥에 붙이고 기었어요. 얼음이 차가웠습니다. 내이가 젖었어요.
얼음 표면에 물기가 있었거든요. 그 물기가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움이 배와 가슴을 통해 들어왔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팔꿈치로 밀고 무릎으로 밀고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얼음 위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슥, 슥. 그 소리가 조용한 강 위에서 유난히 컸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탐조등이 켜졌어요. 하얀 빛이 강 위를 쓸었습니다. 몸을 얼음에 완전히 붙였어요. 코까지 바닥에 닿았습니다. 숨도 멈췄어요. 숨을 쉬면 하얀 김이 나오니까 들킬 수 있었거든요. 빛이 지나갔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지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에서 빛이 제 발 근처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멈춘 건지 느려진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심장이 입까지 올라왔어요. 목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지나갔어요. 세 번째는 오지 않았습니다. 등이 꺼졌어요. 다시 기었습니다. 강 중간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멀리서요. 다른 곳에서 파드득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기가 질렸어요. 여기가 깨지면 제가 빠지는 거였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 3분이면 의식을 잃는다고 했어요. 영하의 물이니까요. 3분이면 끝이었습니다. 기었어요. 빨리 기고 싶었는데 빨리 기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탐조등이 다시 켜지니까 느리게 아주 느리게 기었습니다. 한 뼘씩 한 뼘씩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2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있는 건 얼음의 차가움과 뒤에서 가끔 스치는 빛과 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뭔가에 닿았어요. 흙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흙이었어요. 젖은 흙이었는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요. 영하의 흙이 따뜻할 리가 없는데 저한테는 따뜻했어요. 얼어붙은 얼음 위에서 1시간을 기었으니까 흙이 따뜻하게 느껴진 거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았다는 안도감이 따뜻함으로 바뀐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둑 위에 풀이 있었습니다. 마른 풀이었어요. 겨울풀, 풀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풀이 뽑히면서 흙 냄새가 올라왔어요. 또 그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맡던 냄새, 옥수수밭의 흙 냄새. 둑 위에 엎드렸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달이 있었어요. 아까 본 반달이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같은 달이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다른 달 같았어요.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양말 안에 종이는 젖어 있었지만 아직 있었습니다. 3번 깜빡이면 건너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미 건넜습니다.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건넌 거였어요. 빛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무서운 건 겪었으니까요. 총구 너머로 어머니를 본 것보다 무서운 건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다만 뒤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넌 뒤 사흘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중국 쪽이었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간판에 적힌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강을 건넌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위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면 침도 안 나왔어요. 입안이 말라 있었습니다. 눈을 먹었어요.
길가에 쌓인 눈을 손으로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게 목으로 넘어갔어요. 갈증은 풀렸는데 배는 더 고팠습니다. 셋째 날 새벽에 민가 하나가 보였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담장이 낮았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개가 있었는데 짖지 않았어요. 마른 개였습니다. 갈비뼈가 보이는 게 저처럼요. 저도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을 거예요. 영창에서 열흘, 타령 후 사흘. 제대로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집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나무 판자로 만든 창고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첩이 녹슬어서 닫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상자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 빈자루가 있었어요. 마대 자루였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곡식 냄새. 그 위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낮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고 안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서 있었어요. 문 앞에 중국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를 줄 알았습니다. 공안을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고개를 돌리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왔어요. 손에 빵 하나를 들고요. 하얀 빵이었습니다. 찐빵 같은 거였어요. 말은 없었어요. 빵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빵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갓 찐 빵이었거든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아무 이유 없이 밥을 주는 거, 대가도 없이, 질문도 없이, 그냥 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빼고는요.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줬어요. 그 중국 남자도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다 먹었어요. 그 남자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했으니까 제스처로 소통했을 텐데 기억이 희미합니다. 브로커라는 사람은 작은 체구에 말이 빠른 남자였어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통했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트럭을 타고 기차를 타고 걸었습니다. 어디를 지나는지 몰랐어요.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창고, 컨테이너,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영창이랑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달랐어요. 여기 어둠은 끝이 있었거든요. 밤이 지나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영창의 어둠은 끝이 없었어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한 번은 공안에 잡힐 뻔했어요. 검문소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브로커가 저를 짐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바닥과 짐칸 사이에 40cm 정도 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웠어요. 30분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도 얕게 쉬었어요.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상적인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요. 살아서 어디로 가는 건지, 살아서 뭘 하는 건지, 제3국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공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나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서류를 쓰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왜 탈북했습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 탈북했냐는 질문의 답이 어머니가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기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영창 바닥보다 따뜻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양말 안에 넣었던 종이는 젖어서 글씨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느릅나무 새 그루라는 글씨가 얼룩져서 안 보였어요. 그 종이를 펼쳐보다가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는 지도가 아니었어요. 길이 지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 강을 건넜다는 증거, 그 밤에 살아있었다는 증거. 남한에 도착한 건 강을 건넌 지 석 달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계절이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총소리가 안 나는 공기가 따뜻한 거였어요. 탐조등이 없는 하늘이 따뜻한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도 달랐어요. 화장실을 위생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방을 낭이라고 하면 웃었어요. 웃긴 게 아닌데 웃더군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였어요. 선택지가 많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늘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명령이 있었고 그걸 따랐을 뿐이에요. 쏘라고 하면 쐈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선택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한 선택은 그날 밤 총을 내린 것, 그리고 강을 건넌 것, 그 두 번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 살게 된 방은 작았어요. 원룸이라고 하더군요. 영창보다는 넓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커튼을 걷으면 밖에 도시가 보였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에도 밝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어두웠거든요. 전기가 자주 끊겼으니까. 여기는 밤에도 환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콩을 갈던 사람이었어요. 맷돌 소리로 저를 깨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제 볼을 만져주던 사람이었어요. 차가운데 따뜻했던 손, 마지막에 눈으로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치라고. 저는 도망쳤어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 처형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하얀 눈밭, 기둥 3개, 맨발의 어머니, 고개를 들고 있던 어머니, 눈가림 천 아래에서 입술이 움직이던 어머니, 그리고 총을 들지 못한 저. 밤마다 그 장면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아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창가에 서서 밖을 봐요.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차가 지나가고 가로등이 켜져 있고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나요. 저 불빛 아래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오늘 밤에 무슨 꿈을 꿀까요? 저는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면 어머니가 나오니까요. 꿈속의 어머니는 항상 웃고 있어요. 잘 있었니? 하고 말합니다. 옥수수죽을 끓이고 있어요. 맷돌 소리가 나요.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잠에서 깨면 방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게 더 아프거든요. 소리가 사라진 방, 냄새가 없는 방,
아무도 없는 방. 재혁이 소식은 아직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잡혔는지, 어디에 있는지. 탄피는 돌려받지 못했어요. 영창에서 빼앗긴 그대로입니다. 어딘가에 있겠죠.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혁이가 했던 말은 남아 있습니다.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여기가 정상인 줄 알게 돼. 그건 안 돼. 누군가 물었어요. 후회하느냐고. 총을 쏘지 않은 걸 후회하냐고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탈북한 걸 후회하냐고 물은 거였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후회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눈으로 말했고, 저는 그 눈을 따랐을 뿐입니다. 군대에서 받은 수십 개의 명령 중에 제가 진짜로 따른 건 그 하나뿐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 도망치라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들고 있었던 이유를요. 눈가림 천 아래에서 턱을 올리고 있었던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어머니만 들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천 때문에 안 보였을 텐데. 그래도 제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든 거였어요. 마지막까지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을 찾는 사람. 저는 지금도 그 눈을 보고 있어요. 잊으면 안 되니까요. 재혁이가 그랬죠. 잊으면 안 된다고. 총 앞에 섰던 사람도, 총을 들어야 했던 사람도, 눈 위에 번지던 것도, 하얗게 덮이던 것도, 전부 다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 창가에 서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직 있거든요. 문이 열리면 어머니가 서 있을 것 같은 마음. 전화가 오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마음.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거기서도 달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는 달은 그때랑 같은 달이에요. 두만강 위에서 봤던 반달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같은 달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밝아 보여요. 그래도 같은 달이에요. 어머니도 보고 계시겠죠.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